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우리 계리직 한국사 그 두 번째 시간이죠.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여러분들 교재는 24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편성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공부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 설명 잘 들으시면 나도 모르게 자동봉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기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우리가 단군조선, 우리가 고조선을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위만조선과 그다음에 단군조선, 즉 정기 고조선과 그다음에 후기 고조선으로 나눕니다. BC 233년에 누가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을 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교재에는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건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조선과 관련된 건국 신화는 어디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잘 나타나져 있다. 이것이 삼국유사예요. 이것이 최초의 우리나라 고조선의 건국 신화가 담겨져 있는 최초의 역사서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역사서들은 이미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일련의 삼국유사가 단군조선의 이야기를 담은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서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나왔다. 즉 우리는 선민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 그것이 있었고요. 인간 존엄성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 존중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부인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천부인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것은 어떤 권력자의 지배층, 그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곰이라든가 호랑이가 나왔다라는 건 당시 사회가 토테미즘 사회였고, 그 중에서 웅녀와 환웅의 결합은 바로 곰 토테미즘 부족과 그 다음에 하늘을 믿는 부족 간의 연합 세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군 왕검으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죠? 재정일치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와 정치가 같습니다. 즉 단군 왕검이란 존재는 당군 정치적 지배자고 당군 종교적인 그 뭐죠? 수장이죠. 그 다음에 왕검 정치적 지배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세워져 있다가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그렇게 성장을 했었죠. 자, 그런데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 그 교체기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중국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당군의 후예들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이 되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자의 후손들은 이미 부왕과 준왕 시대에 크게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때에 왕위 세습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왕위 세습까지도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BC 194년에 위만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만 조선이 되는데 위만 조선의 의의는 우리나라 전역에 철기가 보급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BC 233년부터 BC 194년까지 이때까지 거의 2000년이 넘는 거죠. 거의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고조선이 건국을 하고 번성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BC 194년인데 위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준이 오빠를 몰아내고 위만이 나라를 세우는데 결국엔 BC 108년도에 중국 한나라의 무제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보신다면 위만조선의 기간은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의 영토가 되는데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4개의 군이 고조선 땅에 형성이 되는데 특히 이 낭랑군은 고구려의 미천왕 때 완전히 미천왕이 낭랑군을 몰아내면서 중국 세력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창해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해군. 이 창해군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창해군은요 BC 128년도에
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요동 지방, 그러니까 요동, 그러니까 랴오어 동쪽, 요동 지방 동쪽에 이 창해군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 이 남여를 대표로 하는 남여라는 사람이에요. 남여를 대표로 하는 약 28만 여구의 사람들이 한나라의 요동군에 편입을 원해서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 무제가 이 요동군에서 창해군으로 가는 그런 이 도로를 내요. 도로를 내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조선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2년여 만에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20년 뒤에 108년도에 무제가 쳐들어오는 어떤 계기도 이것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해군이 심화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십사라고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근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와져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부왕, 준왕 등의 강력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아래에 상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까지 주었고, 자, 그 밑에 그러나 연나라하고 거의 대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고조선인들의 어떤 자부심, 이 자부심이 중국 측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거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나라 징계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방 이천리를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위만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어찌됐든 위만조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철기가 보급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위만조선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만조선, 이게 고조선의 최대 영역인데 이 위만조선은 요쪽에 있는 고조선과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한나라와, 여기 한나라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진국이라고 있었어요. 이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중개무역을 하면서 저 북쪽에 또 어디가 있어요? 흉노라고 중국에서 굉장히 머리 아파, 골치 아파 하는 애들하고 고조선하고 손을 잡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무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재 25페이지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요령 지방과 한반도 북부 지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령 지방이 바로 어디냐면 이 강을 얘기해요. 요 강을 랴오어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애들은 랴오허라고 읽고 우리나라는 요강합니다. 그래서 요강의 동쪽이다 해서 이쪽을 요동이라고 그러고 요강의 서쪽이다 해서 요서라고 불러지는 거죠. 요 지명 명칭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삼국시대 들어갈 때 또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알기 바라고. 그러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이 정도가 돼 있다. 그럼 그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요 지역에서 출토가 된 유물 등이 거의 흡사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돼 있다. 즉 같은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유물이 무엇이냐? 권력의 지배자가 죽으면 묻어주죠. 어디에 묻어줍니까? 당시 청동기 사회니까 북방식 고인돌에 묻어준다라는 거죠. 고인돌에 묻어주고요. 자, 이 사람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칼이 바로 뭐였죠? 비파형 동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파형 동검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 그릇도 줍니다. 바로 미송리식 토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미송리식 토기 기억해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발전 과정 가로 4번에 여러분들 발전 과정 보게 되면은 위만조선 때에 가장 많이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과에 대립을 해서 약간 주춤합니다만 위만조선으로 인해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한무제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런 어떤 비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북방식 고인돌이고 비파형 동검이고 미송리식 토기고 그 다음에 청동 거울까지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장을 더 보시면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져 있지만 고조선의 어떤 은나라 주나라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 교체기 때에 기자가 이동을 했음을 말해주는 건데 여기 기자조선과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좀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자가 원래 은나라 사람이었는데 은나라 마지막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못했어요.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주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이 기자라는 사람을 정말 스카웃을 하죠. 그건 무슨 스카웃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러브콜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자가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쪽 동쪽에 영토를 줄 테니까 네가 동쪽에 가서 다스려라. 그것은 또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쪽이 바로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학계의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와가지고 국호는 똑같이 고조선을 사용했는가? 이것도 의문거리가 아닐 수가 없다. 도대체 기자는 존재나 한 것인가? 라는 것까지도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기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 고조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국가들을 철기를 기반으로 했다 해서 초기 철기 국가라고도 하고요. 다른 표현들은 부족 연맹 국가라고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철기를 기반으로 한 부족 연맹 국가. 왕은 있지만 부족들이 연맹을 했기 때문에 왕권은 강하다,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강하지 못하다. 또는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반 생활용품까지도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대되고 뭐 직업의 전문화라든가 또 세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 초기 철기를 기반으로 한 부족 연맹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위치를 잘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에요. 마한, 진안, 변한. 그래서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이 이들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나라들의 풍습과 제도를 그대로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한번 감아보시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부여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부여의 위치는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땅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요 지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만주 벌판 이렇게 불러요. 벌판이라고 불러요. 춥고 벌판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목축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목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농 반목이라고 부른다. 부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해하세요. 교재는 참고로만 하시고 이 관리들의 이름을 목축, 가축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렀어요. 구가라고 불렀어요. 이 가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 중국 같은 경우는 자자를 쓰죠. 예, 높은 그 인격의 선생님을 뭐 공자, 맹자, 우리나라는 가짜 썼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말 선생, 소 선생, 돼지 선생, 개 선생 얘네들이 각각 뭐를 거느렸다? 4개의 구역을 나눠서 사출도를 거느렸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목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들의 이름도 가축을 따가지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밑에 조그만 관리인 뭐를 했습니까? 대사자라든가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사람들도 거느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동물들의 명칭이죠. 반농 반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유목사회다 보니까 어떤 부족장이라든가 왕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순장의 풍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죽을 때 순순히 딸려 들어가 죽습니다. 이 순장은 원래 중국에서 아주 크게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옥갑을 둘렀다.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옥갑을 둘렀다. 옥으로 만들어진 갑옷 비슷한 것을 죽은 사람에게 입혀줬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이것을 했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부여에서 왕이 죽었을 때 오히려 중국에서 옷값을 보내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와, 부여가 굉장히 강했구나. 이것이 이제 부여의 옷값, 순장과 관련된 풍습이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유목민족의 특징이 강했기 때문에 순장의 북색 옷값까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책 12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책은 책임져 준다라는 뜻이죠. 12배로 책임져 줍니다. 만약에 말 한 마리라든가 소 한 마리 누가 훔쳐가게 되면 그 집안은 폭삭망해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집보다도 소가 그 집안의 최고의 재산이었어요. 하물며 이 당시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법이 엄격했던 거죠. 그래서 일책 12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흰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하는데 흰옷을 즐겨 입었다. 여기 뭐 농사 안 되니까 염색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흰옷만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껴묵거리가 있었다. 껴묵거리는 누가 죽으면 묻어주는 겁니다. 이건 뭐 여기만의 풍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제전법 역시 소우자죠. 우제전법. 소 발굽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을 치는 것을 우제전법이라고 불러요. 역시 가축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가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내가 취한다. 동생이 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제도가 왜 나타났느냐?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아주 흉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부족 연맹 국가다 보니까 형이 죽었을 때 형수가 자기네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갈 수 있는데 그냥 돌아가진 않죠. 예,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뭐 절반이라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가축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형수마저 가버리게 되면은 이 집안의 경제는 폭삭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동생이 죽었을 때 동성애 처 재수씨를 형이 취하는 경우도 이 형사취수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부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지도 바로 밑에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 부여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여의 풍습과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구려의 위치를 잘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북쪽에 있고 그래서 기후가 춥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바로 요쪽에 이렇게 우리나라 최대의 무슨 지역입니까? 침엽수림 지역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농사 안 되죠. 유목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목이라는 거는 벌판에서 동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때 유목이 좋은 거지 이렇게 빽빽히 나무들이 있으면 유목하기 힘들어요. 동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약탈경제다라는 겁니다. 약탈경제. 뺏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고구려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 약탈 경제를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집안에 있었는데 바로 부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부경이 바로 뭐냐면 창고입니다. 창고. 빼앗아 온 것을 보관하는 창고. 이런 부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관리의 이름은 비슷해요. 가짜 써요. 부에서 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고추가라는 관리의 이름 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면서 고구려의 귀족 회의들, 이 가들이 모여 있는 회의다 해서 제가회의라고 명칭이 나왔던 것이죠. 이 가들이 사자조의 선인들의 그 작은 관리를 임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었는데 서옥제가 있었습니다. 서옥제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대릴사위제라고 부르죠. 대릴사위제. 서가 사위서자니까. 이 대릴사위제가 나왔던 이유도 역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노동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뭐 싸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만약에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은 그 여자가 했던 일을 누군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면 그 집안에 가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바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그 여자네 집에서 머슴처럼 죽도록 일을 합니다. 예, 몇 년간 죽도록 일을 해요. 언제까지? 애 낳을 때까지, 애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제 니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서옥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금은 껴묵거리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금은 껴묵거리. 이것을 후하게 장사를 지냈다 해서 후장이라고 불러요. 뺏은 게 많으니까 후하게 장사 지낼 수 있었겠죠. 자, 고구려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편 여기 고구려 밑에 있는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거기 나와 있죠?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읍군이나 삼노 같은 부족장들의 명칭이 있습니다. 왕이 왜 없을까요? 고구려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일 짠한 나라가 바로 이 옥저예요. 옥저. 고구려의 꼬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동해안에서 뭐 해산물도 풍부하고 평야는 좁습니다만 농사도 잘 됐는데 시시때때로 고구려 애들이 와서 뺏어가는 것이죠. 짠하죠. 그래서 옥저에서 나타나는 풍습은 바로 민며느리제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며느리를 미리 데려오는 거죠. 미리 데려옵니다. 아직 이제 애들인데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데려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물론 정설로는 노동력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워낙에 고구려인들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먹을 것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데리고 갑니다. 처녀들 데리고 가요. 옛날에 전쟁하게 되면 공녀라고 해가지고 여자들 많이 끌고 갔어요.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 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리 유부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 유부녀가 되게 되면 처녀들하고 벌써 딱 한눈에 차이점이 드러나죠. 뭘로? 헤어스타일로. 그죠? 그래서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족 공동묘 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죽어서라도 제발 우리 식구들끼리 같이 있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골장제라고 불러요. 골장제는 뼈를 골장이야. 골잘이 아니라 골장돌은 또 뭐야? 골장제예요. 골장제. 골장제. 뼈를 추려가지고 묻어줘요. 맨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감해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뼈라든가 이런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썩어 없어지면 살이라든가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썩어 없어지면 뭐만 남죠? 뼈만 남죠? 뼈만 따로 추려가지고 가족들이 묻어 있는데 묻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묘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 보겠습니다. 동해는 역시 왕이 없지만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다.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다. 아니,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예요.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 그래서 얘네들은 족외혼 풍습이 있습니다. 족외혼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여러분들. 네, 언제? 신석기 시대 때 족외혼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같은 친척들끼리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해는 족외혼 예의 바른 나라입니다. 예, 족외혼 풍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예의가 바른 풍습이 나타나죠. 뭐가 있습니까? 책화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남의 부족의 땅을 딱 침범을 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났네.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아유 부족장님 제가 실수로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곡식 좀 있는데 이거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부족장님이 허허 이런 기특한 젊은이들 같으니라고 됐네. 이러한 풍습이 바로 책화에 나와 있다. 책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 제도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동해에 특산물이 있는데요. 특산물이 당군, 과하마, 그 다음에 반어피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단궁은 짧은 칼이에요. 짧은 칼.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있는 데죠. 이쪽에 나무를 이용해서 이 칼이 아니라 작은 활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활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궁이 아니라 작은 이 활이에요. 근데 이 파괴력이 좋고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얼마 전에도 그 영화에도 그게 나왔죠. 그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이 활과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과하마, 키 작은 말. 말이 키가 크게 되면 여기 태백산맥 여기 이쪽에 숲을 많은데 이게 툭툭 걸리겠죠. 키 작은 말.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 동해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바다 표범 가축들이 유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마한, 진안, 변안, 사만이 있습니다. 이 사만의 위치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기 때문에 기후가 따뜻하고 평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벼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옛날부터 수리시설을 잘 만들었습니다. 수리시설, 김제,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이런 저수지들을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천행사 요 시대와 관련돼서 제천행사 하겠습니다만 하늘의 제사 지내는 땡큐 감사는 제천행사도 그래서 얘네들은 1년에 2번씩 했던 것이죠. 자, 수리시설이 있었고 특히 이 삼안에서 특별한 점은 뭐가 있냐면 소도라는 동네가 있었다라는 거죠. 소도는 아주 특별 행정구역이에요.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천군이라고 하는데 천군, 하늘천자죠. 하늘의 제사 지내는 무당이 관장하는 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도의 의미를 재정분리사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삼안 가운데 저기 맨 아래에 있는 변화는 나중에 가야로 발전합니다만 변화는 뭐가 유명했냐면 바로 철이 유명했죠. 철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죠? 변하죠? 그래서 철은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들을 보시면서 아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표에 잘 나타나져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고구려에서 나타나는 동굴이에요. 동굴인데 수혈이라는 동굴인데 이 수혈이라는 동굴이 바로 뭐냐면 고구려의 시조신 바로 누굽니까? 동명성왕 이 고주몽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동굴이다.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게 동해의 철자형 여자형 집터입니다. 철자형 여자. 이게 이제 여자 한자로 이렇게 여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철자 한자로 철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철자형 여자형 집터 동해에서 나타나는 집터의 모습이고요. 이 심화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 만에서 나타나는 건데 주구 묘하고 초옥토실입니다. 이게 묘고요. 묘. 그 다음에 이게 초옥토실이에요. 지하실이죠. 지하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 같은 걸 얹었던 거예요. 이것이 마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이 이제 순장의 풍습이죠. 순장의 풍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게 뼈들이 그 유골들이 여러 개가 묻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솥대잖아요. 솥대. 마을의 경계 입구에다 주는 높게 솟아있는 솥대. 이 무언가 여기는 좀 너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건데 이 솥대에서 소도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천행사 어떤 우리가 사회 풍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잘 다뤄주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제천 행사는 당시 농경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농사도 잘 짓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제천 행사가 각 나라별로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천 행사 이름을 아주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여의 제천 행사의 이름은 이름 가지고 장난만 치시면 됩니다. 영고입니다. 영고. 네, 영고고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의 이름은 혼자 뺏는 것보다 둘이 뺏는 게 낫죠. 둘이 뺏는 것보다 셋이 뺏는 게 낫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동맹을 해서 뺏으면 더 좋다 해서 동맹 제천 행사 이름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면은 금방 머릿속에 바뀌니까 그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예의 제천행사의 이름은 얘만 외우시면 돼요. 무천이에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아, 동예는 무천이구나. 나머지는 다 기억하니까. 그죠? 그래서 고르는 문제 있으면 맞추실 수 있는 거고. 삼안은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제천행사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계절제예요.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계절제라고 그러죠. 5월에 했던 것이 이제 오늘날에 단오의 풍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했던 것이 이제 오늘날에 추석으로 발전했다라고 여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가장 높이 뜨는 날, 그때에 하는 게 상달제라는 또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천 행사가 아예 없는 나라가 있네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옥저라는 나라는 제천 행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왜? 감사할 일이 없다.
누구 때문에? 고구려 때문에. 툭하면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옥조는 제천 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조선과 여러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감이 솟죠.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고대 국가 정치사로 넘어갑니다.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모습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합격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저와 함께 전진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